안녕하세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폴체인 본계약이 연기가 되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7월 29일에 나왔고 리보세라닌 중급 판권 확보 지연이 나왔습니다.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매출액을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통상적인 로열티 수준을 고려하면 발생한 매출의 10% 내외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기사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2017년 아파트집 2,500, 그 다음에 3,000억 원, 그 다음에 리니어하게 상승한다고 하면 뭐 3,500 이렇게 했을 때는 대략 뭐 300억 원, 그리고 350억 원이 이제 매년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 있고, 그 회사에서 알리기를 폴체인 본계약이 체결이 되면은 곧장 제3자 배정 공시를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좀 증자에 대한 실무 절차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왔는데요. 기존 주주가 배정을 하는 것 vs 제3자 배정 증자를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 주주 배정 원칙이 중요한 예외가 바로 제3자 배정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칙은 주주 배정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원칙대로 순서대로 한번 보면은 회사가 이제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주들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비율에 따라 신주식을 인수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게 첫 번째고, 여기에서 이제 일부 주주들이 참여를 안 하게 되잖아요. 뭐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청약 기일에 청약하지 않게 되면 실권주가 생기게 됩니다. 이거를 받을 수 있는 게 원래 제3자가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이러한 주주 배정 원칙에 대한 중요한 예외가 바로 제3자 배정 증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건이 있겠죠. 제3자 배정 방식을 통해서 신주를 발행하려면은 정관에 관련 규정이 있고, 그 이유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의 목적이 하나여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주 발행은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 사항이고요. 만약에 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회가 있을 경우에는 주주총회까지 안 가고 이사회가 그냥 결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회가 있는 경우에도 주주총회 결의 사항으로 정관에서 미리 이제 정해놓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관련법 조항을 보면은 이사회가 신주 발행 사항 결의다라는 것은 416조에 있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정관에서 주주총회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이사회가 있어도. 그것도 416조에 다 되어 있습니다. 뭐 당연하게 상법이겠죠. 상법 제416조에 있고요. 제3자 배정할 때는 딜루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주들이 예측할 수 있게 누구인지 특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합작 상대방, 기술제휴 상대방, 종업원 등 일정 범위에, 이게 구체적으로 뭐 이름이랑 그런 거 신상 명세서들 다 하면은 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합작 상대방 뭐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일정 범위 내에서 개인이나 법인을 특정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폴체인 어드벤첸이라고 뭐 확실하게 그냥 특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제3자 배정 자체가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제한함으로써 기존 주주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 안심을 하고 그래 저 사람 해도 돼 라고 생각하죠. 그게 제3자의 범위, 그러니까 누구가 될 수 있는가, 폴체인이죠 이번에는. 그 다음에 제3자에게 배정할 수 있는 수량을 특정을 해야 됩니다. 뭐 무한히 싸게 퍼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여기에서 이사의 결의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백지 위임으로 예측 가능성과 제3자 배정의 구체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무효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말했듯이 그 제3자를 반드시 이제 딱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아까 봤듯이 제휴회사, 뭐 창업투자회사, 금융기관, 회사 임원, 종업원, 일가공모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확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 주주들에게 알려드리냐? 상법 제418조에 다들 들어있죠? 그래서 이건 제2항을 보면은 납입일 2주 전에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 납입기일, 인수 방법 등을 주주에게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납입기일 2주 전까지는 주주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상장회사 같은 경우, HLB는 상장회사죠. 자본시장법상 특례를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결정,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이거는 이제 공시가 나왔다는 거죠. 그럼 통지 공고 의무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이미 나왔으니까. 그래서 여태까지 본 거를 한번 상법을 보면서 같이 정리를 해보면, 상법 제418조에 보면은 제1항에 이게 주주 배정 원칙입니다.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기본인데, 예외적으로 자 2항에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 제3자에게 주식을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주주 예측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누구인지 특정이 되어야 되고, 뭐 범위는 얼마인지, 그 다음에 뭐 주식수 얼마나 되고, 그 다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신기술 도입, 재무구성 구조의 개선 등 회사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사회가 결정을 하면요, 이제 2주 전에 주주들에게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데 상장회사는
이제 특례가 적용이 돼서 그 공시로 대신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사회가 결정하는 게 뭐냐? 이사회 결의사항이 뭐냐? 신주의 종류와 수를 결정하게 되고 발행 가액이랑 납입기일을 정하게 되고요. 배정 방법을 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지면은 이렇게 FRS 우리 이제 여기 들어가서 보잖아요. 유상증자 결정 공시가 나오겠죠. 여기까지고 이제 추가로 또 보면은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 그러니까 조그만 회사, 이사가 2명 이하라면은 당연히 이사회가 뭐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되니까 주주총회에서 발행을 결정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주주 배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빠가 있고 자녀가 있는데 아빠가 참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친이 90%, 자녀가 10%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주주 배정을 했어요. 이거는 3자 배정이 아니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신주 인수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들이 부친이 이제 900주, 1000주 중에 900주, 자녀가 100주인데 아빠가 안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자녀가 실권주 발생했으니까 더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유상증자하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가 생기잖아요. 그런 기회를 포기하고 자녀가 인수했기 때문에 금전적인 이익을 자녀가 얻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를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유상증자 시에는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가평가, 발행가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컨설팅을 받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오오스랑 로그인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회사 사원이 건물에 출입하는 것이 로그인이라면은 오오스는 방문증을 수령하는 회사에 출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닐 수 있는 거는 사원증을 가진 사람은 자기 회사니까 출입할 수 있는 곳이 더 많을 테고요. 방문증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사전에 정해진 곳만 다닐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방문증을 받은 사람이랑 사원증을 받은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은 다르겠죠. 그래서 이 절차를 보면 되겠는데요. 나 박문 씨가 외부 손님이죠. 이제 들어왔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업무 목적인 목적으로 이제 회사 사원을 만나러 왔다고 합니다. 김 목적 씨인데요. 이 안내 데스크에서 김 목적 씨에게 나 박문 씨가 왔다고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려오겠죠? 안내 데스크로 내려와서 나 박문 씨의 신원을 확인해 줍니다. 아, 얘 아는 사람이에요. 이거 이상한 사람 아니고 내 아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은 이제 김 목적 씨는 업무 목적이랑 인적 사항을 안내 데스크에서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이제 온 거예요. 하러 하면은 그러면 안내 데스크는 그걸 알고서 나 박문 씨에게 방문증을 발급을 해줍니다. 자, 이거를 받았으면은 이제 나 박문 씨는 회사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곳만 출입을 할 수 있겠죠. 이게 오어스가 작동하는 거랑 상당히 비슷하고요. 이 오어스에서 어스가 인증뿐만 아니라 허가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 권한을 접근하려고 하는데 허용하겠느냐라고 안내 메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예시가 있죠. 그래서 허용을 누르면은 이제 접근을 할 수 있게 방문증을 주게 되는 겁니다. 또 여기 또 얘가 하나 더 있는데 수락합니다를 눌러야지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로그인할 때 보면은 이제 다른 웹사이트인데 이런 네이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놓으면 그걸 누르면은 이제 네이버 로그인이 되잖아요. 로그인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오스입니다. 내 네이버에 로그인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주는 게 아니라 방문증을 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서비스업자는 그거를 활용해서 또 뭔가를 서비스를 할 수 있겠죠. 지금은 이제 오오스 2.0을 많이 쓰는데요. 1.0과는 호환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페이스북이 많이 퍼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외부 서비스에서도 페이스북 일부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걸로 뭐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이제 페이스북과 연계해가지고 뭐 데이트 앱 같은 거 외국에서 이런 거 만들어서 성공한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 이런 거 책 쓴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데이트 앱 같은 거 만든 사람들, 그런 건 이제 외부 서비스잖아요. 페이스북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페이스북에 있는 정보를 가져와야지 내가 그 특정해서 사용자 특정해서 뭐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반드시 페이스북에 뭐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로그인해야 되는 게 아니라 별도의 인증 절차, 오오스 같은 걸 이용해서 접속을 하면은 이제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것들의 기능을 이 외부 서비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런 좋은 앱들이 많이 나올수록 페이스북의 힘은 더 세지고 그러겠죠. 그 플랫폼. 자, 그래서 또 정리를 하면은 이제 인증, 어센티케이션이랑 어서리제이션 이 둘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서비스들은 이제 인증을 해서 사용자를 특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리소스에 대한 권한 부여까지 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래야 서비스를 원활하게 할 수 있으니까. 자, 이걸 도와주는 대표적인 방법이 오오스라는 거고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등 대형 서비스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거고요. 아까 이제 그 회사 찾아오니까 내려와가지고 인증해줘서 방문증 받았잖아요. 그래서 서버랑 클라이언트 사이에서 인증을 이제 완료하게 되면요. 서버는
권한 부여의 결과로서 이 액세스 토큰이라는 것을 전송하게 됩니다. 이거를 받는 게 중요한 건데, 클라이언트는 이제 이거를 받게 되면은 이 액세스 토큰을 이용해서 적금 및 서비스를 이제 요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전에 액세스 토큰 없이 하려고 하면은 출입을 안 시켜줘요. 출입이 거절됩니다. 거부되기 때문에 이 액세스 토큰을 받아야 되는 거고, 이게 방문증인 거죠. 그래서 이제 서버가 이 액세스 토큰을 기반으로 서비스와 권한을 확인하여 접근을 허용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야 되고, 결과 데이터를 클라이언트에게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외부 서비스는 흔히 이제 서드 파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제 API를 호출할 때 HTTP 헤더에 이 액세스 토큰을 포함해서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부당한다고 했고요. API의 뭐 가장 기본이 액세스 토큰을 받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다. 근데 이거 받는 것도 뭐 녹록치가 않기 때문에, 사실 알고 나면은 쉬운데 이런 절차들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